저 여자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야? 민세리가 본인 진짜 딸도 아닌데 대체 왜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뭐가 있다고 저 불지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거냐고. 미친 거야. 다들 미쳐버린 거라고. 민경채의 비명 섞인 절규가 타오르는 화염 소리에 허무하게 묻혀버렸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혀처럼 창고 입구를 맹렬하게 지나갔습니다. 열기가 눈꺼풀을 태울 듯이 뜨거웠고 매캐한 연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찔러 들어왔습니다. 민경채는 분명 발을 떼려고 했습니다. 머리로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도 더 저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저 안에 20년을 금지옥엽 키운 내 딸 민세리가 있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박제된 듯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 그것은 모성보다 원초적이고 강력한 본능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비루하고 처절한 욕망이 딸을 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압도해버린 순간 민경채는 자신의 바닥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경채의 굳어버린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누군가가 바람처럼, 아니 불나방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의 옷자락에서는 이미 매캐한 탄내가 진동했고 붕대가 감긴 팔에서는 붉은 핏물이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시아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아닌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내 새끼가 있다. 그 생각 하나가 루시아의 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루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뜨겁지 않은가? 무섭지 않은가? 나는 20년을 키운 엄마인데도 발이 떨어지지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여자는 어째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죽음 속으로 다이빙할 수 있는가? 위험해. 민경채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루시아를 향한 걱정인지 아니면 자신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인지 본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콰강. 창고 안에서 드럼통이 터지는 폭발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민경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끝났다. 다 죽었다. 민경채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무력함과 비겁함이 뼈저리게 사무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루시아였습니다. 루시아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민세리의 얼굴과 몸을 꽁꽁 감싸 안은 채 지옥 같은 불길을 뚫고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루시아의 등은 불티가 튀어 옷이 눌어붙었고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역력했지만 품에 안긴 민세리만큼은 그 어떤 화마도 건드리지 못하게 철저히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아가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민경채의 발치에 쓰러지듯 민세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왔어, 세리야 아가. 그 한마디. 루시아가 의식을 잃어가는 민세리의 귓가에 속삭인 그 말은 민경채의 심장을 정조준하여 관통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을 구한 은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와 살을 깎아 나은 어미만이 할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피의 절규였습니다. 민경채는 전신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왔습니다.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화마보다 더 뜨겁게 그녀의 가슴을 지저대고 있었습니다. 20년을 키운 가짜 엄마인 자신은 도망쳤고 낳아준 진짜 엄마는 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불길이 재판관이 되어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판결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찢어발기며 다가왔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루시아와 민세리를 들것에 실어 날랐습니다. 민경채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의사들의 다급한 외침이 오고 갔습니다. 환자 혈압이 너무 낮아.
쇼크 상태야. 당장 수혈 준비해. 보호자분, 보호자분 안 계십니까? 의사가 핏발선 눈으로 대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경채가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또다시 멈칫했습니다. 의사가 민경채를 보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 어머니 되시죠? 지금 당장 수혈이 필요합니다. 따님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혈액이 지금 부족해서 가족 수혈이 시급합니다. 민경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 전의 기억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의 서늘한 공기가 다시금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민경채는 민세리의 혈액형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피를 줄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친자식이 아니니까. 유전자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수혈 과정에서 이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날까봐 그 순간에도 민경채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죽어가는데도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스스로가 끔찍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제가 빈혈이 있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 피를 뽑으세요.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붕대를 칭칭 감은 루시아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통증 때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지만 루시아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기겁하며 루시아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본인 몸 상태도 심각해요. 화상 치료부터 하셔야 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키세요. 내 딸이야. 저 안에 누워있는 아이,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라고. 세리랑 똑같은 혈액형이니 내 피 가져가서 살려내요. 어서. 내 피 다 뽑아가도 좋으니까 제발 내 새끼 좀 살려달라고요. 루시아의 고함 소리가 응급실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민경채는 머리를 둔기로 맞은 듯한 충격에 휘청거렸습니다. 루시아가 방금 뭐라고 했는가? 내 딸. 세리가 자신의 딸이라고.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루시아를 노려보았습니다. 루시아는 민경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며 처치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빨리요. 뭐하고 있어요? 피가 필요하다면서요. 루시아의 절박한 외침이 닫히는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민경채는 벽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왜 루시아가 그토록 민세리에게 집착했는지, 왜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이 그토록 루시아를 보면 이유 없는 불안감을 느꼈는지,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을. 민경채는 도망치듯 병원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김선재. 모든 더러운 뒤처리를 담당했던 그 남자라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경채는 핸드폰을 쥐고 김선재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병원 로비 구석,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김선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남의 집 불구경을 하듯 태연자약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선재. 민경채가 김선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김선재의 셔츠에 튀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 너는 다 알고 있었지. 루시아가 세리 친엄마라는 거. 왜 말 안 했어? 왜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내가 사람이냐? 김선재가 귀찮다는 듯 민경채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아셨습니까? 사장님 눈치가 너무 없으셔서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세요? 진작 알려드리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진실을 감당하실 수나 있을까 싶어서 배려해 드린 겁니다. 배려? 이게 배려야? 감히 너가 나를 기만해?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데. 김하는 사장님이 하셨죠.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본인 욕심 채우려고 남의 자식 훔쳐다가 키우고 진짜 자식은 내팽개친 게 누굽니까? 루시아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평생 속이고 살았을 거면서 이제 와서 피해자 코스프레는 역겹네요. 김선재의 말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숨을 헐떡이며 김선재를 노려보았습니다. 분노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내가 낳은 진짜 아이는? 내 핏줄은 어디 있는데? 루시아가 세리를 데려갔다면 내 진짜 딸은 어디 있냐고. 설마 죽었어? 말해. 내 딸 어디 있어? 김선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잔인한 희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민경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악마처럼.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사장님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데? 뭐? 4년 전 민강유통 옥상에서 투신했던 한 소녀. 가짜 뉴스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던 소녀. 기억 안 납니까? 그 소녀 이름이 백미소인데.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시끄러운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날카로운 이명 소리만이 민경채의 뇌를 가득 채웠습니다. 백미소. 그 이름이 민경채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4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민강유통에서 기획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렸고 그 희생양이 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다 투신하였던 아이. 신사업 출범을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시체 앞에서 짜증을 냈던 본인의 모습이 떠오르며 4년이 지난 지금 민경채의 가슴을 짓뭉개는 망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럴 리 없어. 그 아이가 내 딸일 리 없어. 민경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김선재가 한 걸음 더 다가오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백미소가 민경채 사장님의 친딸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사장님 친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딸을 죽게 만든 대가로 남의 딸을 20년 동안 공주처럼 키우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완벽하고도 끔찍한 결말이. 당신이 당신 딸을 죽였어. 바로 당신의 그 탐욕 때문에. 아, 민경채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절규가 병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내 딸을 죽였다. 내가 내 새끼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렸다. 미소야, 그 착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가 내 딸이었다니.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대리석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가슴을 쳐도 죽은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이라는 지옥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두식 회장의 저택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집무실에 고가 도자기들을 집어 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루시아가 살아? 그년이 불 속에서 살아서 나왔다고? 김선재 이 자식은 왜 전화를 안 받아? 공 실장이 고개를 조아리며 벌벌 떨었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은 반쯤 마비가 온 상태였지만 눈에 서린 도끼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루시아가 살아있는 한 자신이 빼앗은 경영권과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비밀 금고를 열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 쿵, 쿵. 저택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수십 명의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민두식 씨, 당신을 문태경 씨 살인교사, 납치 감금 및 민강유통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들이 민두식의 집무실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민두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네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신발을 신고 들어와. 당장 나가지 못해?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희들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전화 감옥 가서 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범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형사반장이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민두식은 발악하며 책상 위에 명패를 집어던졌지만 젊은 형사들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변호사 불러. 민두식은 잠옷 차림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왕처럼 군림했던 민강유통회장의 최후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집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민두식의 일그러진 얼굴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선재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계좌 이체 진행 상황을 알리는 로딩바가 천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민두식의 비자금. 민두식이 잡혀가면 어차피 공중분해될 돈이었습니다. 김선재는 그 돈을 챙겨 해외로 뜰 계획이었습니다. 멍청한 늙은이. 내가 평생 당신께 노릇이나 할 줄 알았어? 이 돈이면 어디 가서든 왕처럼 살 수 있어. 띠링.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자 김선재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챙겨 들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민경채는 멘탈이 붕괴되어 폐인이 되었고 민두식은 잡혀갔습니다. 자신만이 유일한 승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 김선재는 선글라스를 끼고 여유롭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저 게이트만 통과하면 자유였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따스한 햇살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낯익은 얼굴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사들이었습니다. 김선재 씨 어디 가십니까? 여행 가시기엔 짐이 너무 가벼우신데. 김선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뒤쪽에서도 형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김선재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키세요. 나 바쁜 사람입니다. 바쁘시겠죠. 횡령한 돈 쓸어 가셔야 할 테니. 김선재 씨를 비자금 조성 및 횡령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두식 회장 납치 및 감금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선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돈 가져갔다는 증거 있냐고. 나는 심부름만 했을 뿐이야. 다 민두식이 시킨 거라고. 나는 피해자야. 증거요? 차고 넘치죠. 당신이 백미소 씨 사건 은폐할 때 썼던 대포폰, 그리고 방금 송금한 계좌 내역, 심지어 민두식 회장 지시 사항 녹음해둔 파일까지. 당신 오피스텔 비밀 금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꼼꼼하시더군요. 배신할 준비를 철저히 해두셨던데 그게 당신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나 봅니다. 아, 그리고 이 제보는 루시아 씨가 직접 해주셨습니다. 루시아? 김선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신이 이용했다고 생각했던 루시아가 실은 자신을 완벽하게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가 김선재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김선재는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공항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꽂혔습니다. 성공을 위해 영혼까지 팔았던 남자의 말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몇 달 후 민강유통 본사 대회의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두식이 구속된 후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민씨 일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수정과 민지섭은 서로 눈치를 보며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초췌한 몰골로 구석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장남인 제가 회사를 맡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민지섭이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 오빠가 말아먹은 계열사가 몇 갠데?
내가 맡아야 회사가 살아. 민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들이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을 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루시아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 뒤로는 변호인단과 공실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섭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비 어디 있어? 루시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이 앉던 회장석에 보란듯이 앉았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세요. 오늘부로 민강유통의 최대 주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민두식의 차명 주식과 숨겨진 지분들이 모두 루시아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두식이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 결정한 행동이 패착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다 네 거라고. 민수정이 경악했습니다. 루시아는 서류를 탁자에 던지며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이제부터 인적 쇄신을 시작합니다. 민지섭, 당신은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고발 조치될 겁니다. 해고입니다. 뭐라고? 민수정,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10억 넘게 사용하셨더군요. 역시 횡령 혐의로 고발합니다. 해고입니다. 이건 모함이야. 루시아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민경채에게 머물렀습니다. 민경채는 여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경채 사장. 당신은 경영 무능력과 더불어 과거 백미소 사건에 대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물어 해임합니다.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세요. 당신들이 망쳐놓은 이 회사, 내가 처음부터 다시 세울 겁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소리 지르는 민지섭과 민수정을 끌어냈습니다. 민경채는 스스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루시아를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민씨 일가의 왕국은 그렇게 루시아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하지만 정당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추모공원. 루시아와 민셀이 그리고 문태경이 백미소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묘비 속의 미소는 여전히 앳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세리가 국화꽃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민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언니 자리를 뺏어서, 내가 언니 엄마를 뺏어서, 그리고 언니를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평생 갚을게. 언니 목까지 엄마한테 정말 잘할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민세리의 눈물이 묘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루시아가 다가와 민세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루시아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온화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리야, 울지 마. 미소도 알 거야.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게 미소가 바라는 걸 거야. 너는 내 딸이야. 미소가 보내준 또 다른 내 딸. 우리 이제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엄마. 루시아와 민세리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뒤에서 문태경이 두 사람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욕망에 눈이 멀어 제 자식까지 알아보지 못한 비극과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서로를 구원한 이야기였습니다. 악인들은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선한 이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는 권선징악의 결말이 사이다처럼 시원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